완서 장편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세 번째 이야기. 미친 백목련. 우리는 밤에만 걷기를 나흘 밤을 계속하고 나서 비로소 국도를 벗어났다. 대충 짐작컨대 하룻밤만 더 걸으면 임진강가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은 지점이었다. 하룻밤에 얼마씩이나 걸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마부 신씨는 우리 걸음을 하룻밤에 3-40리 정도로 잡았지만 아마 일부러 그보다 훨씬 덜 걸었을 것이다.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만큼 걷고 쉬는 거야 누가 뭐라고 못하겠지 싶은 만큼만 걷고 나서 국도를 벗어나 인근 마을로 접어들곤 했다. 텅 빈 마을도 있고 인기척 있는 집이 남아있는 마을도 있었다. 우리는 아무 빈집에나 들었다가 날 밝은 다음 날 더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 들기도 하고 처음 집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노인들이 지키고 있는 집이 몇 집 남아있는 동네에서도 우리가 빈집 주인 노릇을 하는 걸 수상하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았다. 수상하게 여겨 밭대짜였다. 우리는 적어도 공화국에서 발급한 증명서까지 가진 피난민이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밥을 해달랄 권리까지 있는 문서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물론 그러지는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시골 집에는 서울 집보다 훨씬 많은 양식이 남아 있었다. 우리가 지고 다니는 양식을 조금도 축내지 않고도 배불리 먹고 다녔다. 김장 김치도 독독이 곰사가 가고 있었다. 어떤 집에서는 포기김치 말고도 총각김치, 석박지, 갓김치, 동치미 등 갖가지 김치가 너무도 감칠맛 나서 차마 발길이 안 떨어지는 집도 있었다. 땔감 넉넉하겠다. 그런 집에서 우리는 구들이 뜨끈뜨끈하게 불을 떼고 삼시 더운 밥을 지어 먹고 낮잠도 자고 현이 기저귀도 빨아 말렸다. 기저귀를 바싹 말리려고 일부러 다른 방에 군불을 뗀 적도 있었다. 그런 집에서 하룻밤만 더 묵으면 살이 찔 것 같았지만 우리는 그런 유혹에 지지 않고 다음 날 저녁만 되면 반드시 길을 떠났다. 식권 써먹을 일은 없어도 신임장은 요긴 했다. 밤길을 가려면 불빛이라고는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도 어김없이 검문소는 숨어 있었고 그럴 때 신임장을 내보이면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갈 길 걱정까지 해주기도 했다. 때로는 우리가 방금 서울에서 떠나온 줄 아는지 서울의 전황을 근심스럽게 묻는 앳된 인민군도 있었다. 대개는 보여주기만 하면 무사 통과였지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다 우리의 신원을 기록해놓고 보내는 데도 있었다. 그런 절차들이 마치 함부로 이탈할 수 없는 궤도를 통과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다. 가장 바람직한 것 우리가 자는 사이에 소리 없이 전선이 우리 위를 지나가서 밤 사이에 바뀐 세상을 맞을 수 있는 거였다. 우리는 어디서 밤잠을 자든 낮잠을 자든 이런 소망이 자는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잠들곤 했다. 우리 새 몸뚱이 추위를 가리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온전한 마을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특히 국도연변 마을이 파괴상은 참담했다. 꽤 큰 마을이 장독만 남겨놓고 잿더미만 남은 데도 있었다. 초가집이 불타 가볍고 고운 잿더미로 폭삭 내려앉은 집터를 지키고 있는 장독대의 아름다움은 너무 천연덕스럽고 기품이 있어서 홀령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마을의 고요는 묘지의 그것처럼 유구해 보였다. 평화로운 농촌을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한 게
미군의 폭격이든 인민군의 방화이든 잊거나 용서한다면 인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평화의 이름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정당한 분노가 바로 인간다움일진데 어찌 이 땅의 평화를 바라겠는가 싶은 것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다. 기저귀를 구들장에 말리는 것보다는 밖에다 내놓는 게 훨씬 더 잘 마르게 생긴 햇살 돋아온 날이었다. 모조리 불탄 마을에서 좀 떨어진 외딴 집에서 무료한 낮 시간을 보내다가 그 마을의 감도는 고요에 홀려서 그 고운 잿더미 사이를 거닐 때였다. 장독대 옆에 서 있는 바짝 마른 나뭇가지에서 꽃망울이 부푸는 것을 보았다. 목련나무였다. 아직은 단단한 겉껍질이 부드러워 보일 정도의 변화였지만 이 나무가 봄 기운만 느꼈다 하면 얼마나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르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미친 듯한 개화를 보지 않아도 본 듯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머 얘가 미쳤나 봐 하는 비명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실은 나무를 의인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무가 된 거였다. 내가 나무가 되어 긴긴 겨울잠에서 눈 뜨면서 바라본 너무나 참혹한 인간이 저지른 미친 짓에 대한 경악의 소리였다. 국도를 벗어나서 파주 쪽으로 꺾일 때는 처음으로 밤을 이용하지 않고 낮 시간을 택했다. 임진강 쪽으로 안 가고 옆으로 새는 것은 떳떳한 짓이 아니니까 떳떳지 못한 짓일수록 대낮에 하는 게 오히려 의심을 덜 받는다는 거였다. 올케의 이론도 그럴듯했지만 국도변만 아니라면 실상 밤을 이용하지 않아도 그닥 위험하지가 않았다. 그래도 허허 벌판에 노출되는 것은 피하고 싶어 될 수 있는 대로 산모롱이를 돌거나 고개를 넘거나 했다. 우리는 머물 수 있는 마을을 찾고 있었다. 그날 현이는 온종일 올케 등에서 기침을 해댔다. 기침을 하다 등에다 재울 적도 있었다. 토한 걸 닦아주려고 천에 위에 더 씌운 손부대기를 들춰보면 불화로 같은 고열이 느껴져 가슴이 내려앉곤 했다. 그래도 올케는 쉴 집을 가까운 데서 잡으려 들지 않고 점점 더 험한 산골짜기로만 파고들었다. 이러다 산중에서 날 저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예로부터 농사고장이에요. 산이 깊어 봤댔자 호랑이야 나오겠어요? 내가 겁을 내는 눈치를 보이자 올케는 이렇게 일소에 붙였다. 꽤 험한 산중이다 싶은 데까지 이르러 작은 동네가 나타났다. 산골 마을답게 들에 편안히 자리 잡지 못하고 오르막길과 층계밭을 낀 남양바지였다. 그러나 분지 형태의 꽤 넓은 논을 거느리고 있어서 빈궁해 보이진 않았다. 지대가 가장 높은 곳에 기와집이 한 채 있고 그 밖에 10채 남짓한 집들은 다 초가였다. 이런 마을조차 폭격 맞은 자리가 옹기종기한 마을의 형태를 이지러뜨리고 있었고 집들도 거의 비어있는 것 같았다. 올케는 나더러는 잠시 밖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혼자서 애를 업은 채 제일 꼭대기에 있는 기와집으로 들어갔다. 파주군 탄현면 제3인민위원회 간판이 붙어 있었다. 올케가 돌아나와 오늘은 이 집에 묵기로 했다고 했다. 하필 왜 인민위원회에서 묵어요? 나는 올케 귀에다 대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신임장 뒀다 뭐래요? 아까워서 한번 써먹어 봤어요. 올케는 웃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고는 인민위원회는 사랑채에 있고 안채엔 주인 할머니가 한 분 남아 계신데 정정하고 화통한 분 같아 마음에 들더라고 덧붙였다. 북쪽으로 가는 중인데 어린 것이 아파서 며칠 머물고 싶다고 인민위원회에 도움을 청한 모양이었다. 시골은 어수룩한 데가 있어서 우리가 가진 증명서를 보더니 당원 가족 좀 되는 줄 아는지 쩔쩔매면서
서울 쪽의 형편을 이것저것 알고 싶어 했다. 몇 명 안 되는 중년 남자들은 무슨 일을 한다기보다는 서로 의지하려고 모여 있는 것 같았다. 간판만 그렇게 붙여놓았다 뿐 상부와의 연락은 이미 끊어진 상태가 아닌가 싶게 불안하고 줏대라곤 없어 보였다. 주인 마님은 올케가 말한 대로 기운차고도 당당해 보였다. 이 난리통에도 부리는 사람까지 거느리고 있었다. 마님 시중을 두는 행랑어멈이 훨씬 더 추비하게 늙어가지고 기역자로 굽은 허리로 기어다니다시피 하는 게 명색이 인공치아인데 어떻게 저런 주종 관계가 가능한지 신기했다. 신임장을 이용해서 인민위원회로 하여금 마님에게 우리의 숙식을 부탁하도록 한 이상 식권도 떼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마님의 태도가 하도 대범하고 권위 있어 보여서 당분간은 눈치만 보기로 했다. 마님은 올케가 현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물리는 걸 보고도 그놈 잘생겼단 말 한마디를 안 하고 무슨 물건 보듯 했다. 그러나 현이가 기침을 몹시 하느라 애써 먹은 젖을 다 토하는 걸 보더니 벽장에서 호두를 두어 알 꺼내 할멈에게 내주며 호두 기름을 내 먹이라고 했다. 할멈은 말없이 윗목에 있는 다듬이돌 위에서 방망이로 호두를 깨뜨려 가지고 부엌으로 나갔다. 나는 부엌으로 따라 나가면서 할멈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곡식을 밥 짓는데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할멈은 호두 속을 도마 위에서 칼자루로 대강 부수면서 우린 그렇게 인심 사나운 집이 아니라고 했다. 나는 할멈이 이 집을 대표해서 우리라는 말을 쓸 자격이 있는지 의아하게 여기면서 엉거주춤하고 있었다. 무쇠 솥에서 누르스름한 기장조를 넉넉히 얹은 밥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뜸들기 전에 할멈은 작은 종지에다 잘게 부순 호두 속을 담아서 그 위에 얹었다. 밥이 다 된 후에 쪄낸 호두를 배보자기로 짜니까 작은 술로 한 숟갈쯤 되는 맑은 기름이 나왔다. 많이 해본 솜씨였다. 잠들기 전에 먹여. 양약처럼 뚝 그치겐 할 순 없어도 기침 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질 테니까. 어린 게 말을 못해 그렇지 목구멍이 얼마나 아플까. 아마 갈라지게 아플 거구먼. 세상 잘못 만나. 마님이 말끝을 흐렸다. 곰살궂진 않지만 인정스러운 데는 있는 마님이었다. 그러나 마님은 안방에서 독상을 받으면서 우리는 행랑채에서 할멈과 같이 먹도록 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잠도 행랑방에서 할멈하고 같이 잤다. 도배장판이 깨끗한 방이 여기저기 비어 있는데도 군불 넣고 자란 소리를 안 했다. 비록 빈집털이를 해서 일망정 우리 힘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랐다. 그러나 올케는 아이가 아프고부터 부쩍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것 같았다. 그런 불평이 조금도 없었다. 호두기름의 효험이 당장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현이는 밤에도 기침을 계속했고 열도 내리는 것 같지 않았다. 좀 어때요? 불덩어리예요? 올케하고 잠결에 이런 소리를 주고받은 것 같았지만 나는 곤죽 같은 잠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밤 사이에 눈이 퀭해진 올케는 아침에 현이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공손하게 아침 문안을 드리고 나서 조금도 아이를 귀여워할 것 같지 않은 마님에게 염치에 불구하고 현이를 들이댔다. 할머님께서 염려해 주신 덕택에 기침소리는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만 몸이 이렇게 펄펄 끓으니 어쩝니까? 폐렴이라도 되는 게 아닐까요? 할머니는 마지못해 아이 머리를 짚어보더니 감기 촉상이구먼 하고 진단을 내렸다. 노회한 의학 박사보다
더 무표정하고 단정적이었다. 우리는 그게 폐렴보다는 나은 것인지 더 나쁜 것인지 알 길이 없는 채로 마님의 무표정을 공고하며 우러렀다. 마님을 믿어서라기보다는 딴 방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마님은 벽장에서 또 호두 2알과 한지에 꼬깃꼬깃 싼 걸 꺼냈다. 한지를 비틀어 오므린 봉지 안엔 빨간 물감 같은 게 한 숟갈가량 들어있었다. 마님은 그 중에서 꼭 귀개로 하나 정도를 노숟갈 위에다 덜어냈다. 그렇게 점잖고 무뚝뚝한 마님이 그 약을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만은 아까워서 발발 떨고 있다는 것을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었다. 그게 오히려 그 약의 신비함을 더해주어 우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지켜보았다. 진짜 영사야. 귀한 거야. 물에 타서 먹여봐. 올케가 그 약을 받들어 미지근한 물에 타서 현이 입에 부으려고 하자 마님이 달려들어 거들었다. 마님은 한 손으로 현이의 양볼을 꽉 눌러 입을 벌리도록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코를 쥐었다. 숨이 막힌 아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우는 사이로 숟갈을 깊이 쳐넣으니 약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고 꼴깍 넘어갔다. 시골 서어른들이 그런 방법으로 갓난아기들도 쓴 한약을 잘 넘기게 하는 걸 보았지만 마님이 그래주는 건 되게 고마웠다. 올케는 마치 이런 고귀한 분이 어떻게 우리 같은 천한 것의 몸을 만졌을까 싶은 얼굴을 하고 쩔쩔맸다. 실상 우리의 처지도 그랬지만 하고 있는 꼴이라는 것도 그런 자기 비하를 할 만했다. 경기는 안 할 거야. 마님은 무뚝뚝하게 말하고 이내 무관심해졌다. 경기는 안 할 거란 소리가 무슨 뜻인지,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는 뜻인지, 경기만은 안 하도록 했다는 뜻인지 궁금했지만 우리는 큰 병원에 왔을 때처럼 괜히 주눅이 들어서 물어볼 수가 없었다. 호두기름도 할멈이 정성껏 해줘서 계속해서 먹일 수가 있었다. 영사를 먹인 날부터 내린 현이열은 다시 오르지 않았다. 기침은 뚝 그치지는 않았지만 호두 기름 덕분에 소리가 한결 유해져서 듣기가 덜 괴로웠다. 현이 감기가 웬만해지자 더욱 마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인민위원회 쪽 눈치도 살펴야 했다. 해코지를 할 사람들 같지는 않았지만 이미 자위를 뜬 사람들이라는 게 보이는 듯해서 세상이 바뀔 날이 임박했다는 추측을 안 할 수가 없었다. 행랑방 신세를 못 면하는 게 굴욕적이고 또 사랑채가 인민위원회 사무실이라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해도 세상이 또 한바탕 바뀌는 고비를 마님 같은 어른 그늘에서 넘기면 얼마나 수월할까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 건 무슨 까닭인지 몰랐다. 마님 아니라 할머니라도 좋았다. 우리만 고립돼 그 고비를 맞는다는 게 두려웠다. 전선이 밤사이에 슬쩍 우리 머리 위를 통과할 수도 있지만 밀고 당기며 들락날락하는 한가운데 끼지 말란 법도 없었다. 특히 시골에서는 자기가 속한 세상의 빛깔이 헷갈려서 억울하게 죽는 수가 많다고 듣고 있었다. 이쪽 저쪽이 들락날락하는 곤욕을 덜 치르기는 그래도 서울이 제일 낫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물정 모르는 외지인에겐 의지할 때가 필요했다. 옳게도 그런 걸 마님하고 의논하고 싶어 했다. 할머님이 귀한 약 주셔서 현이도 이제 그만해줬습니다. 그 은혜도 태산 같은데 매일 양식까지 축내니 이런 염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저희 양식을 보태든지 따로 지어 먹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올케가 남루한 행색에 어울리지 않게 예를 극진히 해서 마님한테 의논을 했다. 내 집 양식 축내기 싫으면 못하러 내 집 지붕 밑에서 잠을 자나? 놀린 게 빈집인데. 마님의 대답은 간단하고도 명쾌했지만 우리는 얼른 알아먹지를 못했다. 나가란 소리 같기도 하고 그냥 국으로 얻어먹고 있으란 소리 같기도 했다. 더 따진다면 내 쫓김이나 재촉할 것 같아 어정쩡한 채로 물러났다. 저녁 때는 마님이 사랑채에 나가서 인민위원회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소리도 들렸다. 너희들 주제에 호랑이 밥은 무슨 살쾡이 밥도 아깝다. 이런 소리도 들렸다. 하도 못 알아들을 소리라 궁금하여 잠자리에서 할멈한테 마님이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되는 건지 물어보았다. 실은 알고 싶은 게 많았지만 아랫사람을 통해 뒤로 염탐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참고 있던 것을 처음으로 물어본 거였다. 글씨 그게 뭔 소릴까? 또 산으로 들어가겠댔남? 그것들이 또 산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으면 이놈의 세상이 쉿도 뒤집힐란가? 그럼 그 사람들이 산에 있다 나왔단 말이요? 죄다 그런 건 아닐게야. 아르마리로 네 집에 숨어있다 나온 사람도 있겠지 뭐. 산에 있었다면 할머니 빨치산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말씀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 그건 나도. 그렇지만 그것들은 그럴 주제도 못 될걸. 이댁하고는 다 촌수 닿는 사람들인데 여름에 다니던 직장에서 빨갱이 짓을 좀 했나벼. 여기 면회 나가서 한 사람도 있고 국근 들어오고 나서 청년단이랑 경찰에서 얼마나들 붙들러 다녔다고. 그런 걸 마님이 뒷산에 감춰두고 밤날라다 먹이고 그러셨거든. 나도 그런 심부름 꽤 했지만 동네선 다들 알고도 모른 척했어. 외지 사람 눈 때문에 숨어 살았지. 여기 사람들이야 뭐 한 식구 같은걸. 그런데 왜 그렇게 몹시 야단을 치실까요? 아직은 슬슬 달래시지 않고. 구렁제 호랑 할멈이 누굴 무서워하남?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그 동네가 구렁제라고 했다. 혹시 구름제가 아닐까 해서 다시 한번 발음을 시켜보았지만 역시 구렁제였다. 할멈의 설명인즉슨 마님이 이 기계유씨가 대부분인 시종마을에서 가장 우더른이고 직계 자손만 30명이 넘는 데다 가산을 크게 일으킨 장본인이고 기가 세서 인근 동네까지 구렁제 호랑할멈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손 창성하고 유복해서만 그렇게 당당한 건 아니라고 했다. 자손이 많으니 무슨 자식은 안 나왔겠소. 영감님은 소시적에 무슨 일을 하다 그랬나 모르지만 일본 순사한테 잡혀가 흠씬 두들겨 맞고 나온 적도 있다는데 자식 중에선 외놈 앞잡이도 나오고 면석이도 나오더니만 해방되고는 또 빨갱이도 나오고 의용군도 나오고 빨치산도 나오고 국군 장교도 나오고 공무원도 나오고 빨갱이 잡는 형사도 나오고 오롱이 조롱이라 해. 어쩌겠소? 지 되고 싶은 대로 돼야지. 자식을 겉을 낳지 속을 낳소? 그래도 마님이 장손만은 내리 꽉 잡고 농사에서 조금도 한눈을 못 팔게 했으니까 가산을 이만큼 불궜지. 생각해봐요. 몇백석 하는 데다 자식들이 빨갱이도 있고 휜둥이도 있으니까 어떤 세상이 와도 겁날 게 없는 기라요. 당장 국군이 들어온데도 마님은 여전히 큰소리치고 살 테니 복도 많지 뭐요. 이 마을도 마님도 많이 봤다오. 폭격 맞아 죽고 의용군 나가 안 돌아온 이는 있어도 우리들끼리 빨갱이다 반동이다 하여 서로 총질하다 죽은 이는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집 마님이 버티고 있는 이상 그 집만은 참아들 못합디다. 우리 마님 치마 두른 게 참말로 아까워요. 나 같은 일자무식 눈에도 대통령을 시켜줘도 겁낼 뿐이 아닌데 우리 마님처럼 자손을 빨갱이 휜둥이 골고루 둔 분이
대통령만 돼봐요. 남북통일은 떼놓은 당상이지. 그의 소박한 남북통일론에는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지만 자칭 일자무식도 남북통일에만은 일가견을 가진 게 떨쳐버릴 수 없는 민족적 팔자소관 같아 지겨운 생각도 들었다. 할멈은 계속해 군실거리듯 신세 한탄으로 들어갔는데 이 동네로 시집 오기는 했어도 기계유씨 가문도 아니었고 팔자 기박하여 일찍이 과부가 된 후 떠났기 때문에 외지인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나 시집도 다시 가보고 보따리 장수로 떠돌아다녀 보다가도 몸이 아프거나 아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마을로 기어들어오곤 했는데 마님한테 신세지는 게 제일 편해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떠돌 기력도 없어 아주 몸부쳐 산지가 20해든가 연함은 해든가 손까지 꼽아가며 헤아리다 말고는 피식 웃었다. 후물딱한 입이었다. 할멈 얘기를 듣고 보니 우리가 제대로 찾아든 것 같았다. 마님 그늘에서 세상이 바뀌는 고비를 넘길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울케는 마님한테 전날의 무례를 잘못했다고 빌고 우리가 여기까지 흘러들게 된 까닭을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다. 마님은 쓰다 달다 말이 없었다. 어쩌면 그런 얘기라면 넌더리가 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민위원회 간판도 없어지고 사랑채가 괴괴해졌다. 그 집 빈방인 옛날 거지만 소설책도 있어서 시간 보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꿈결 같은 평화였다. 거의 매일같이 마님이 호두를 2알씩 내주더니만 현이 기침도 흐지부지 멎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마님은 처음으로 넉궁넉궁 2번 현이를 어르는 척 하더니만 우리에게 떠나는 게 좋을 거라고 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그동안 열흘 가까이 보호받고 살았다고 벌써 바깥 세상이 무서웠다. 세상의 정체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머물러 있게 될 줄 알았다. 야박하게 생각 마루. 다 댁들 좋고 이 어린 것 안전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 동네가 아주 고약한 동네라고. 산이 깊어서 지난 가을에도 미처 도망 못 간 인민군이 산으로 들어갔다고 소탕전인가 뭔가 하느라고 이 근처가 온통 전쟁터가 됐었다오. 동네 사람이 상하진 않았어도 집은 폭격 맞은 집보다 그때 불태워진 호수가 더 많을걸 아마. 이번에도 암만 해도 무사히 지나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화면으로 가 있어요. 이 근처선 교화가 옛부터 양민들 피난고장이라오. 2 강이 만나는 평지라 몸 숨길 때는 만만찮고 도망가기는 어려워서 전쟁토는 마땅치가 않아서 그럴 거요. 눈이 많아서 먹을 것도 많고 인심도 후하다오. 난들 왜 서운하지 않겠소? 젊은 사람들 냄새만 맡아도 어딘데. 마님이 일러주는 말은 간곡했고 우리를 보내기 서운해한다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교화 가는 길을 대강 알아가지고 우리는 당장 길을 떠났다. 마님은 우리가 극구 사양했는데도 기어코 잎살을 몇 대박 우리 짐에 쑤셔 넣어주면서 할멈한테 동구박까지 여다 주라고 했다. 할멈은 집안에서 다닐 때 허리를 거짓말 보태지 않고 정확하게 직각으로 구부리고 다녔다. 그런 할멈한테 무거운 임을 일하니 알다가도 모를 마님이었다. 마님의 혹독한 몰인정에 말로는 항의를 못했지만 마지막 작별 인사가 어째 곱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할멈은 한수를 더 떴다. 그까짓 거 휘땅 여다 줄 테니 이리 줘요. 오랜만에 인연의 허리도 좀 펼 겸. 허리가 꺾어진다는 소리를 그렇게 꽈다가 하는 줄 알았더니
정말 허리를 일직선으로 펴는 것과 동시에 보따리를 반짝 들어 머리에 이는 것이었다. 눈 깜짝할 새 일어난 일이었다. 무슨 속임수 요술을 보는 것 같았다. 우리는 마님이 배웅을 나와준 것도 아닌데 구렁제를 떠나기가 차마 아쉬워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동구 밖을 나섰다. 마님의 그늘을 벗어나는 게 그렇게 두려웠던 것이다. 사람이란 얼마나 간사한 것인지 열흘도 못 되는 호강에 그렇게 약골이 되고 만 것이다. 할멈은 마님이 분부한 것보다 훨씬 멀리까지 우리를 바래다 주었다. 그동안을 줄곧 꼿꼿이 일직선을 유지하던 할멈이 임을 우리에게 넘겨주자마자 즉시 꼬부랑 할멈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게 너무도 이상해서 아깐 어떻게 그렇게 허리를 펼 수가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할멈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꼬부리고 어떻게 이물인데요. 그런 재주가 없으니까 펼 수밖에요. 그러면서 후후후 합죽하게 웃는 것이었다. 할멈까지 발길을 돌리고 나니 천혜의 고아가 따로 없었다. 우리는 행여 누가 돌아오라고 부를 것만 같아 자주 뒤돌아보며 산모롱이를 돌고 고개를 넘었다. 양지바른 둔덕에 퍼덕거리고 앉아 올케는 아기 젖을 물리고 나는 냉이를 캐기도 했다. 반머리나 눈두렁이나 가리지 않고 냉이가 질펀하게 돋아나고 있었다. 가끔 시골 처녀의 머리채처럼 나스르르 하고도 청정하게 돋아난 달래가 눈에 띌 적도 있었다. 엄마 생각이 나서 반가웠다. 케어가 반길이 없다는 게 나물 캐는 손을 허전하게 했다. 아마도 봄 기운에 가장 정직하고 민감한 건 현이일 듯 싶었다. 구렁제로 갈 적만 해도 천에 위로 손포대기를 한 장 더 머리끝까지 뒤집어 씌워 가지고 갔었는데 이젠 막무가내로 그걸 안 쓰려고 했다. 두 팔을 휘저어 포대기를 벗어버리고 밝은 세상 구경에 눈을 빛내는 아이의 건강한 볼보다 더 확실한 봄은 없었다. 교하는 두 줄기의 큰 강이 만나는 데여서 강으로 흘러드는 크고 작은 시냇물들이 넓은 들을 적셔주는 비옥한 고장이었다. 우리는 얼음 녹은 강물을 끼고 느리게 걸었다. 당장 비행기가 나타난데도 숨을 곳이 없다는 게 우리를 되레 한유롭게 했다. 강가에 빨래하는 한학도 있고 개펄에서 뭔가를 수석거리고 있는 아녀석들도 있는 게 신기하고 별 세상 같았다. 밖에 노는 아이들은 본 지가 얼마만인지 몰랐다. 고아 같지도 굶주린 것 같지도 않은 보통 아이들이었다. 올케는 둔덕에서 쉬게 하고 나는 개펄로 내려가 보았다. 아이들이 개를 잡고 있었다. 저희끼리 물고 물려서 한 줄에 꿰인 것처럼 보이는 개를 가지고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있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개에 대한 음식탐이 유난했었다. 암개로 담근 게장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개걸스럽게 굴었고 지지거나 볶은 수개도 좋아했다. 살은 맛있지만 그 살을 싸고 있는 딱지는 어떤 종류의 개를 막론하고 괴기스럽고 험악해서 그 안에 그런 감미로운 살이 있다는 걸 최초로 알아낸 원시인은 얼마나 똑똑했을까 하고 개를 먹을 때마다 감탄에 마지 않을 정도로 나는 개 맛의 찬미자였다. 아이들이 장난치고 있는 것은 멀리서 보기에 꼭 참개 같았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니 참개도 아니고 방개도 아닌 것이 참개보다는 작고 방개보다는 컸다. 그리고 다리에 가시 같은 털이 삐죽삐죽 돋아나 있는 게 참개나 방개보다 훨씬 더 험상궂게 생겼다. 그러나 내 눈엔 맛있어 보였다. 참개 철은 아니지만 파주는 예로부터 진상개가 나던 고장이었다.
나는 아 녀석들한테 다가가 그게 무슨 개냐고 물어봤다. 갈개라고 했다. 먹어도 되니? 이딴 갈개를 누가 먹어요? 그럼 왜 잡았어? 가지고 놀려고요. 새거 쎄으니까요. 먹으면 죽니? 죽긴 왜 죽어요? 맛없으니까 안 먹죠. 하긴 진상계 고장 아이들이니 입맛이 높은 게 당연했다. 아이들은 낯선 피난민을 조금도 경계하는 빛이 없었다. 가까이에 꽤 큰 마을이 있었다. 길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들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 사는 고장다운 이런 것들이 꿈만 같았다. 거의 빈집이 있는 것 같지 않았지만 딴 데로 가서 빈집을 찾아볼 마음은 나지 않았다. 어떻게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빌붙고 싶었다. 오랜만에 접하는 은성하기조차 한 분위기도 부러웠지만 무엇보다도 이곳엔 약간 철을 앞지른 것 같은 자유가 은밀히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동네를 굽어보는 언덕 위 깃대 빼기엔 여봐라 한 듯이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너른 마당을 끼고 국민학교 같기도 하고 면사무소 같기도 한 네모난 2층 집도 한 채 보였다. 서울에서도 구렁지에서도 저렇게 당당하게 인공기가 올라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었지만 그 건물 안에서 누가 새도 부리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다. 그래 그런지 인공기의 거침없는 펄럭임조차 그저 능청맞아 보일 뿐 조금도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인공기 외엔 인민군도 인민위원회나 민청 간판도 보이지 않았다. 옳게도 이 동네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람이 그립기도 하고 사람이 가장 무섭기도 한 것 또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다. 사람과 섞이기 전에 우선 오른쪽처럼 굴어야 하나 왼쪽처럼 굴어야 하나부터 정해놓지 않으면 불안했다. 이 집 저 집 기웃대다가 그만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밝은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으드르게 오셨으니까? 귀에 익은 개성 쪽 사투리였다. 피난민이야요. 우리도 피난민이야요. 어둠에서 오셨으니까 우린 송도서 오다가 낙오를 해서 여기 이렇게 주주 물러앉아 있시다. 우리도 개성서 피난 나오다 낙오를 해서 여지껏 한연면에 박혀 있으시다. 산골이라 거기가 전쟁터가 될지도 모른다기 이리로 옮겨오는 길인데 어디 빈방 하나 없겠시니까? 이번엔 내가 나설 차례라는 듯이 나는 옳게 언니를 밀치고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다. 아유 반가시다. 빈방이야 많죠. 아무데나 엉덩이 들이밀면 내 방인데 뭘 그렇게 망설이시니까? 시방이 어디 체면 볼 세상이니까? 그러면서도 앞장을 서서 방 한 칸을 잡아주었다. 빈방은 많아도 빈집은 많지 않은 것 같았다. 우리가 든 집은 남자들은 피난 가고 여자들만 남아있는 집이었다. 피난민을 받기는 우리가 처음이라면서 빈집이 많아서 피난민이 구태여 주인 있는 집에 들려고 들지 않는다고 했다. 내가 처음 개성 사투리를 듣고 감을 잡은 대로 여기 피난민은 우리하고는 종류가 다른 피난민이었다. 그들에게 우리가 북으로 가담한 피난민이라는 걸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우선 이질감을 안 느끼게 하는 게 수였다. 이질감이란 얼마든지 적대감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치사한 일인가. 세상 바뀔 날이 얼마 안 남았을수록 매사를 튼튼하게 해두기로 했다. 나는 처음에 얼떨결에 둘러댄 대로 개성 쪽에서 온 피난민 행세를 했다. 개성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건 어렵지 않았다. 피난민이 그냥 피난민이면 얼마나 좋을까. 피난민만으로도 곤고한 신세인데 북으로 가는 피난민과 남으로 가는 피난민은 원칙적으로
정반대의 사상을 가진 걸로 돼 있으니 문제였다. 그러나 그걸 헷갈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건 우리뿐. 안집 여자들이 우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보따리 속에 뭐가 들었나 하는 거였다. 눈치를 보니 피난민들이 가지고 나온 옷가지나 피륙하고 곡식을 바꿔주는데 이골이 나 있었다. 가만히 앉아서 혼수를 톡톡히 장만한 아가씨도 있다고 했다. 우리 보따리 속엔 피륙보다 양식이 더 많다는 걸 알고는 무엇하러 그 무거운 걸 이고 지고 다니냐고 되레 이상하게 여기는 눈치였다. 완전히 딴 세상이었다. 저녁이면 안집 안방에 등잔불을 밝혀놓고 마을 처녀들이 모여 앉아 술을 놓는 것도 전쟁과 굶주림이 공포에 쫓기는 신세의 눈으로는 별세계의 풍경으로 비쳤다. 신랑감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여자들만의 마을에서 베갯모나 횟대뽀 따위의 혼수를 쑤놓는다는 것은 어차피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주인집에서 꿀망태를 하나 빌려가지고 강가로 나갔다. 하구가 멀지 않아서인지 강가라기보다는 갯벌에 가까웠고 물은 넉넉하나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 방향을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고요하여 마치 고여있는 물 같았다. 발을 벗고 갯벌에 들어서니 몸이 저려오게 시렸으나 춘수만사택이란 시구가 떠오를 정도로 봄 기운이 느껴져 참을만 했다. 나는 이 마을로 들어설 때 아이들한테 배운 대로 기회를 잡기 시작했다. 꿀망태는 그것들을 잡아 가두기에는 마땅치 않아 덜어 놓치기도 하고 여기저기 찔리기도 하면서 그것들을 집까지 가져와 맨 간장만 조금 치고 두꺼운 무쇠솥에다 들들 볶았다. 세상에 그런 별미가 없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싱싱한 고기 맛인지 몰랐다. 온몸에 남아있는 사투의 흔적이 그 맛을 더욱 돋우었다. 우리는 아귀처럼 사정없이 그 거칠고 험한 딱지를 정복하고 속살을 배가 터지게 탐했다. 그 후 몇십 년을 두고 길이 잊혀지지 않는 가장 맛있고 가장 비참한 식사였다. 교화에서의 어느 날 새벽녘이었다. 찌든 창호지가 발글락 말락하는 것을 나는 새벽녘의 명료한 의식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새벽잠이 없는 편이어서 올케하고 조카가 깰 때까지 이불 속에서 구들목의 식어가는 온기를 아쉬워하며 나만의 생각에 침잠할 수 있는 달디단 시간이었다. 여닫이 문이 부스스 밖에서 열리면서 선득한 바깥 바람과 함께 사촌 동생 명서가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게 아닌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개성에 그냥 남아있는지 피난을 나왔는지 전혀 소식을 모르고 있는 큰숙부의 큰딸이었다. 사촌 동생이지만 처음 본 동생이고 나이 차이도 제일 적어서 친자매와 다름없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난리가 나고 나서는 우리 식구 살아남기가 하도 힘들어서 잊고 지내다시피 한 동생이 그렇게 나타날 수 없는 일이었다. 명서 아니냐? 내가 웬일이냐? 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 바람에 올케도 놀라 눈을 떴다. 누가 왔다고요? 올케가 묻기에 문 쪽을 가리켰지만 명서는 온데간데 없었다. 벌떡 일어난 내 몸에 와 닿던 바깥 바람의 냉기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건만 문고리는 안에서 굳게 잠긴 채였다. 그제야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올케에게 무얼 보고 그렇게 놀랐는지 말하지 않았다. 경망을 떨어서는 안 될 일 같았다. 그 후 서울서 숙부네와 재회했을 때 명서는 죽고 없었다. 교화에서 우리는
정확한 날짜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애의 환상을 본 날짜와 그 애가 죽은 날이 같은 날이라는 걸 증명할 수는 없어도 대강 같은 무렵이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격을 받았다. 머나먼 저승길을 돌아 나 있는 데까지 들렀다 간 것 같고 그게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다. 생전에도 그 애는 내가 저를 생각하는 것보다 몇 곱으로 나를 생각해 주었다. 나는 종종 귀찮아서 그 애를 따돌리려 들었고 그 애는 어떻게든지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려고 했다. 그 애하고 나하고 싸우다 어른들한테 들키면 나는 요상한 말재주로 모든 잘못을 그 애한테로 돌려서 그 애만 야단맞게 해도 그 애는 얼뜬 데가 있어서 변명을 잘 못했다. 간교한 꾀로 골탕을 먹인 적도 많았다. 언제나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는데도 원망할 줄 모르고 여전히 나를 따랐다. 어떤 때는 나를 숭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다. 나는 숭배자를 거느릴 수 있는 인품이 못됐다. 거침없는 구박으로 숭배에 대한 보답을 삼았다. 나는 오늘날까지도 그때 그 애가 나에게 들렀다 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 애보다 약간 더 똑똑한 반면 정은 얇은 나에게 그 애가 씌워주고 간 정의 빛을 줄곧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애의 부모나 친동기도 그 애에 대한 추억이 희미해지고 사라진 후까지도 나는 그 애를 잊지 않고 있고 자잘한 일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날 새벽 교화에서 있었던 것 같은 신비 체험을 그 후 다시는 해본 적이 없다. 그 애보다 가까운 피부치가 세상 뜰 때도 나한테 들렀다 가거나 귀띔 한 번 없이 호련히 갔다. 영계와 이승을 이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알 듯하나 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싶진 않다. 또 바란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남이 보았다고 말할 때 일소에 붙이지 못하고 내 오관이 감지하는 것만이 이 세상의 전부는 아닐 거라는 정도나마 정신의 여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때의 체험과 무관하지 않다. 교화면이 피난고장이라는 건 구렁재 마님의 말씀대로였다. 전투도 폭격도 소탕전도 고소고발도 없이 하룻밤새 감쪽같이 세상이 바뀌었다. 어느 날 아침을 먹고 나서였다. 동네가 이상하게 술렁대는 것 같아 진드기 방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나도 바깥날은 하루하루 화창해지고 방구석은 침침해지는 게 요즘 날씨였다. 밖에선 동네 아이들이 즐겁게 아우성치며 어디론지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한 무리가 되어 깃대빼기가 있는 언덕으로 치달았다. 아이들이 환성을 지르며 좋아할 만한 구경이 멀지 않은 북쪽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낙하산 부대가 낙하하는 광경은 그 아름다움과 소리 없음 때문인지 전쟁과는 전혀 무관한 묘기처럼 보였다. 마치 하늘에서 커다란 꽃송이가 자리로 피어나는 것처럼 신비스럽고도 평화로운 광경이었다. 아이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깃대빼기에서 인공기는 시침 딱 떼고 유연히 펄럭이고 있는데 그 다음 날 누가 내렸는지 깃대빼기는 비어 있었다. 깃대빼기에 태극기가 오른 날 우리는 신임장과 식권을 잘게 찢어 불아궁이에 던졌다. 그리고 몰래 숨겨가지고 다니던 시민증을 꺼내서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안주머니에 소중하게 간직했다. 시민증만 있어도 북으로 안 갈 거라던 강씨 생각이 났다.
모셔놓고 절을 해도 시원치 않은 황공무지한 시민증이었다. 그런 하찮은 일을 하고 나서도 우리는 사슬이라도 끊고 난 것처럼 지치고 허전해서 손이 얘가 뇌고 제가 뇌고 어쩔 줄을 몰랐다. 자유를 실감할 능력보다는 두려워하는 눈치만 발달해 우리는 한없이 비굴하고 졸렬해져 있었다. 우리는 교화에서 며칠을 더 머물다가 길을 떠나기로 했다. 북으로 피난을 떠날 때 엄마는 우리에게 임진강은 건너지 말라는 것 말고도 또 하나 신신당부한 게 있는데 그건 서울로 돌아올 때 현저동 집으로 오지 말고 도남동 집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엄마의 당부가 아니더라도 나는 현저동에 얼씬도 하기 싫었다. 내가 인민위원회 일을 보면서 북으로 피난 보내는 일에 앞장섰었다는 걸 알고 있는 목격자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한 동네였다. 빨갱이로 몰릴 수 있는 데란 살인의 현장보다 더 겁이 났다. 피하고 볼 일이었다. 도남동 집에서 우리 식구가 극적인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찬이와 오빠를 끌고 도남동 집에 돌아와 있을 만한 무렵 이후로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했다. 서울이 수복되자마자 도남동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으나 너무 오래 미적거릴 엄마도 아니었다. 엄마는 아마 피난민들이 하나 둘씩 한강을 넘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도 남쪽으로 피난 갔다 오는 것처럼 가장하고 도남동으로 돌아갈 게 뻔했다. 엄마 혼자 어떻게 어린 것과 병자를 끌고 현저동에서 도남동까지 갈 수 있나는 그다지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았다. 엄마의 기운이나 수완을 믿어서가 아니라 엄마에게는 얼마간의 비상금도 있겠다. 그 정도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게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이었다. 공화국의 하늘 아래서만은 정말이지 살고 싶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과 상식이 전혀 안 통하는 데 있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싶게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했다. 그 마을에도 군인이 들어오고 경찰도 들어오고 면사무소의 관공서 업무도 정상화되기 시작하자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개성서 온 피난민이 아니라는 게 언제 탄로가 날지 몰라 조마조마했다. 진짜로 개성 이북에서 내려오다가 낙오한 피난민들이 하나 둘 남쪽으로 떠나기 시작한 것도 우리의 앉은 자리를 편치 못하게 했다. 그들 역시 가까운 시일 안에 임진강 이북이 수복될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것 같았다. 차라리 지금 서울이나 한강 이남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로 가서 친척이나 친지도 찾고 먹고 살 만한 생업을 찾는 게 여기서 옷가지나 금부치를 축내며 사는 것보다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업의 고장 사람다운 건전한 생각이었다. 외지 사람들이 속속 떠나는 반면 피난 갔던 마을 사람들은 속속 돌아왔다. 농사 짓던 사람들은 마을이 전쟁터가 되지 않은 한 농사철을 놓치고 싶지 않아 했다.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 서울이나 한강 이남의 천안, 대전, 대구, 부산 소식까지를 접할 수 있는 것도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부채질했다. 우리도 드디어 교화를 떠났다. 해도 길었거니와 산천도 북으로 향할 때와는 딴판으로 싱싱하게 물이 올라 도처에서 아우성 치듯이 봄을 토해내고 있었다. 아침 일찍 길을 떠나기도 했지만 어찌나 신나게 걸었는지 해 안에 서울에 들어설 수가 있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현저동 앞은 통과하는 것만도 겁이 나서 행주 쪽으로 해서 화전을 거쳐 신촌으로 들어서는 길을 택했다. 그 길에서 행주나루를 건너온다는 피난민을 만난 것도 우리로서는 행운이었다.
어느 나루를 막론하고 도강증이 있는 군속이나 공무원 등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 도강은 엄격하게 금주돼 있어 애원도 하고 와이로도 쓰고 헤엄도 치고 온갖 수를 다 써서 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제 집을 찾아온다고 했다. 아무리 감시가 심하게 해도 38선 넘게 하다 되면 약과죠. 뭐 이남 사람들은 물러 터지니까요. 돈에 무르고 정에 무르고 법에 무르고요. 그래도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을 테니 두고 보시오. 그건 이남 사람 칭찬인지 흉인지 분명치 않았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중요한 암시를 받은 셈이었다. 그때부터 개성서 내려온 피난민 행세를 그만두고 한강 이남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피난민 행세를 하기로 했다. 그거야말로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바였다. 그렇게 하기에 마침 알맞은 지점이기도 했다. 비로소 떳떳해진 것이다. 다행히 그때까지는 한 번도 검문을 받지 않았는데 수도권으로 접어들면서 자주 검문소를 통과하게 되었다. 어쩌면 검문소를 겁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피하지도 않게 됐다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그때마다 시민증만 내보이면 구태여 피난 갔다 온다고 안 해도 피난민 취급을 해 주었다. 우리 행색을 동정어린 눈으로 보면서 수고한다고 경례까지 붙여주는 군인이 있는가 하면 어디로 해서 한강을 건넌 날을 알고 싶어하는 순경도 있었다. 우리는 얻어들은 대로 행주나루의 형편을 중원부원 짓거려 댔다. 한강을 건너기 전에는 건너면 안 되는 금기의 강이다가도 일단 건너고 나면 저절로 잘난 체까지 할 수 있는 이상한 강이었다. 우리는 거칠 것이 없었다. 이제야말로 원하던 신분을 찾은 것이다. 속량된 노비인들 이보다 더 좋았을까 싶게 발걸음은 가볍고 자유의 공기는 달았다. 저만치 이화대학이 보였다. 고색 창연한 석조 건물이 인기척 없이 몽롱한 꽃구름을 두르고 있는 게 대학이라기보다는 전설 속의 고성처럼 보였다. 영예, 양식, 동순, 정란, 미영, 작년 봄에 이화로 진학한 동창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느라 발걸음이 절로 무디고 심란해졌다. 서울대학으로 진학한 애들보다 조금씩 더 화려한 애들이었다. 우리가 대학에 들어간 지 1년도 채 안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1년도 안 되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또 아무리 한동안 소식이 끊겼었다 해도 여고 동창생에 대해 궁금한 게 얼마나 예뻐졌을까? 연애는 해봤을까 따위가 아니라 죽었을까? 살았을까라는 것은 환갑이나 지나고 나서야 할 짓이 아닌가. 나는 나를 스쳐간 세월의 부피와 경험의 부피가 맞지를 않아. 용궁에서 대접받고 나온 어부와는 완전히 역으로 혼란스러워졌다. 아현동의 문화주택가도 주인 없이 정원의 봄만이 유난스레 현란했다. 사람 없어도 계절은 바뀌고 꽃은 핀다는 사실에 우리는 새삼스럽게 둔중한 통증을 느꼈고 간혹 하다가는 이유가 분명치 않은 청승이 치받쳐 가슴이 답답해지곤 했다. 이유가 아주 없기야 했겠는가. 서울로 들어섰으니 오늘 안에 도남동에 당도할 것은 틀림이 없는데 식구들과 만나는 것도 과연 틀림이 없을까 두려운 거였다. 두려움을 이기려고 속으로 별의별 점을 다 치고 있었다. 이를테면 담을 넘어 길가로 주줄이 늘어져 만개한 개나리꽃 덤불 앞을 지나게 되면 만약 저 안에서 꽃잎이 5개짜리를 찾아내면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있고 못 찾아내면 무사할 거라는 식으로 점괘를 정한다.
무사한 쪽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게끔 정해놓고도 네 잎 클로버를 찾기는 어려워도 5잎 개나리는 흔해 빠졌었다는 어렸을 적 경험까지 되살아나 내 꾀에 내가 넘어간 것처럼 무한해지곤 했다. 어떤 집 담장 안에선 큰 목련나무가 빈틈이라곤 없이 피어 있었다. 목련으로선 좀 늦게 핀 게 그 집도 비어 있으리라는 추측과 함께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했다. 백목련이었다. 목련은 엉성하게 드문드문 피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나무는 특이했다. 오래전에 인적이 끊긴 동네에서 그 큰 나무는 집채만한 공간을 빈틈없이 채우고도 모자라 주위에 귀기랄까 요기 같은 걸 안개처럼 내뿜고 있는 게 괴기해 보였다. 잡기라고는 하나도 안 섞인 순수한 백색이면서 그렇게 처절한 백색은 처음이었다. 백색의 맨 밑바닥 같기도 하고 극에 달한 절정 같기도 했다. 북으로 피난 가면서 폐허가 다 된 마을에서 막 부풀기 시작한 목련 꽃봉오리를 보고 외친 미쳤어 소리가 또 나오려고 했다. 이번엔 광기에 대한 겁먹음이었다. 불길한 걸 피하듯이 그 집 앞을 지나쳐 오면서 그 백색과 꼭 닮은 또 다른 백색이 의식의 밑바닥에 늘어붙어 있다가 오래전에 굳어버리고 딱지 앉은 감수성을 긁어내는 듯한 가려움증을 느꼈다. 마침내 그건 흰 옥양목을 마전하고 또 마전하고 드립다 방망이질하고 또 마전하기를 원수지듯 되풀이해서 도달한 마지막 빛깔로 해입은 청상의 소복하고 똑같은 백색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수수께끼를 푼 것처럼 잠시 개운하고 나서는 이 무슨 불길하고 방정맞은 생각을 한 것일까 하고 가슴 한구석에서 얼음덩이가 내려앉는 것처럼 온몸에 오소소 소름이 끼쳤다. 순전히 내가 만들어낸 생각은 자꾸 나쁜 쪽으로만 번져서 나는 미쳤어. 정말 미쳤어. 자신을 나무라면서 가까워오는 재회의 두려움을 무마하려 들었다. 도남동 성북경찰서가 보이는 천변가에는 수양버들이 벌써 3단 같은 머리를 늘어뜨리고 살랑대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 동네였다. 거기서 오늘 걸은 거리를 계산해 보니 그렇게 먼 길을 하루에 걷기는 내 생전에 처음이었다. 그러나 피곤하다는 생각은 거의 안 들었다. 먹은 거라곤 교화에서 개성 피난민이 길 떠나면서 나누어준 백설기 말린 게 전부였다. 그들은 며칠 전에 백설기를 한시로 찌더니 밤톨만한 크기로 뚝뚝 뜯어서 멍석에다 말렸다. 봄볕에 그건 며칠 안 가서 차돌처럼 단단하게 굳었고 그걸 자루에다 한 자루씩 넣어가지고 떠나면서 군것질이나 하라고 우리한테 한 움큼 준 거였다. 그게 배 속에서 아무리 엄청나게 불어나는 비상식량이라 해도 고작 한 움큼이었는데 옳게 하고 주머니에다 나누어 가진 게 아직도 몇 개 남아 있었다. 그러니 그것보다는 근심이 식량도 되고 기운도 됐다는 게 더 적절했다. 우리 집에라고 사람이 살고 있을까 싶지 않게 동네의 정막은 깊고 완강하고 배타적이었다. 우리 집을 처음 찾아오는 사람에게 성북경찰서 다음으로 일러주기 쉬운 표적이 됐던 신한탕의 2층 건물도 멀쩡하게 남아 있었지만 목욕탕 영업을 하는 것 같진 않았다. 신한탕만 끼고 돌고 나면 뒷걸음질을 친다 해도 우리 집이 보이게 돼 있었다. 다 온 거였다.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목욕이라고 올케가 말했다. 나도 그렇다고 반색을 하며 동의했다. 우리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다. 신한탕 뒷골목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기나긴 여독의 끝이 무엇인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음이 안타깝고 모욕스러워 간이 졸아붙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